자, 그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제 우리가 다룰 거는 이제 비선형 방정식이 되겠고요. 이 비선형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비선형 방정식 푸는 거는, 비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는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다른 분야에서도 뭐 중요하긴 할 텐데, 우리 쪽 그 로봇이나 로봇 쪽 분야에서는 특히나 이제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몇 년 전에 H 모 중공업에 있는 뭐 이쪽에서 한 20년 하신 분하고 얘기하다가 뭐 엄청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를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그 분야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나이가 되신 분들은 최근 트렌드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뭐 정말 연구원하고 제가 얘기하다가 어이가 없어서 그쪽 중공업에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기술처럼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 쪽 애들 되게 학생들 3, 4학년 숙제예요 이러고서 얘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야 되는 오늘 이제 전에는 구글 크롬으로 크롬캐스트로 뿌려보다가 이제 HDMI 고바로 연결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더 화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를 찍다 보면 이게 디더링이 꽤 많이 먹기 때문에 좀 화질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방금 전에 모니터를 바꿨더니 가까이서 보면은 확실히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미세한 차이니까 한번 더 이걸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왜 비선형 멀티플 이퀘이션 연립 방정식이 중요한가? 바로 이 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fxy는 0, gxy는 0이라고 하는 수식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수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거 로봇 쪽에서 쓰이고 있는 로봇 다이내믹스 수식이에요. 물론 여기는 미분 방정식이라서 세타 2 닷, 그리고 세타 도트, 뭐예요? 저 코리올리 효과, 중력, 이 부분에 이너시아 항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이 수식을 좀 들어놨는데요. 이런 폼으로 우리가 이거를 수식을 재전개해서 놓는다면 세타 2 닷들이 있죠. 그리고 세타 2 닷, 세타 1 닷, 세타 2 닷, 뭐 이런 미분에 관련된 것들, 세타 1, 더 정확하게 여기서 표현한다면 이 수식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고치겠습니다. 하나가 빠져있는 게 바로 요게 각 양쪽에 다 빠져있네요. 이렇게 표현해야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 다이나믹 이퀘이션은 세타 1, 2 닷, 세타 2 닷이 같이 들어가고 세타 1, 세타 2에 대한 도트 값들, 코리올리 쪽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렇게 돼서 미지수가 무려 6개나 있는 수식인 겁니다. 세타 1을 알면은 세타 1을 미분해서 또는 미분 2번에서 1번에서 얘네들은 세타 1의 종속 변수로 취급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세타 1 2 닷이나 세타 1 도트 그리고 세타 1이 서로 예전에 보시면은 다른 값들이었죠. 세타 1을 미분한 값이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 스텝에서의 속도나 가속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세타 1, 세타 1 도트, 세타 1 2 닷은 서로 독립 변수인 겁니다. 왜냐하면 가속도, 속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옵니다만, 어떤 한 시점에서 속도, 가속도, 위치는 서로 관계가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가만히 있는데 내가 딱 치는 순간을 생각한다면 위치는 0이지만 속도도 0이지만 순간적으로 가속도는 얘가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해서 가속도가 나오지만 딱 치는 순간에 가속도는 속도랑 위치하고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독립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은 미지수를 무려 6개나 갖는
연립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미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수치 적분을 써서 이 문제들을 위치 기반의 문제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속도를 수치 적분하니까 속도만 나왔죠. 속도에 관련된 거 다시 수치 적분하니까 마지막에는 전부 다 위치에 대한 문제들만 남았던 것들, 숙제하신 분들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로봇 쪽에 이 연립방정식, 비선형 연립방정식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또 긴급 문제가 왔네요. 이 로봇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비선형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뒤에서도 또 하나 설명을 드릴 이유는 여기에 있는 다이나믹스를 푸는데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적용하는 또 다른 사례 중에 하나는 바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 때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자유도 스카라 로봇을 여러분들이 포워드 키네마틱스 그리고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쓰는 것들을 다 배우셨습니다만 이거를 뉴턴 랩슨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내기 쉽진 않아요. 복잡하긴 한데 초기 조건 아까 개수 값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보일 수도 있는 다양성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뉴턴 랩슨으로 풀 수가 있고 이 부분이 뒤에서 설명하지 말고 여기서 설명을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여러분들이 시리얼 타입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매니플레이터에서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심벌릭하게 풀어내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이 식들이 나오는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미분을 해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미분을 해서 자코비안 매트릭스 형태로 놓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비선형 뉴턴 랩슨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인버스가 보통 구하기 어렵고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미분해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하고 그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여기서 이제 숙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푸시게 될 거고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넌리니어 비선형 뉴턴 랩슨 메소드로 풀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H 중공업에서는 이것과 거의 똑같습니다만 뉴턴 가우시안 메소드를 쓰는 걸 뭐 엄청난 기법처럼 얘기를 하셔서 그냥 비우고 그거 우리 저기 3학년 4학년 숙제예요 라고 얘기해 드렸던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아직까지도 그게 되게 엄청난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주 별거 아닌 기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로봇 쪽에서 점점 비선형 뉴턴 랩슨, 비선형 NR, 뉴턴 랩슨 방법이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얘기를 안 드렸는데 뉴턴하고 랩슨인데 두 명의 독립된 사람입니다. 뉴턴은 당연히 그 뉴턴 아저씨가 맞고요. 랩슨이라는 양반이 뉴턴 시절에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랩슨이 이거를 뭔가 반복적인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형태로 풀기에 적합하도록 방법론을 만들었고 뉴턴의 미분을 썼기 때문에 뉴턴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바로 뉴턴 랩슨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명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뉴턴이 나오고 뒤에 랩슨이 나오기 때문에 NR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로봇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안 쓰지만 국내에 있는 DMBH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로봇 이름이 DMBH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유도 스칼라 타입 로봇이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최근에 나온 협동 로봇이고요. 중간에 우리가 기증 받은 제우스사에서 만든 제로 로봇. 그다음에 여기는 두산 로봇입니다. MP9050이었나? MP 까먹었어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끝에는 앱슨이 스칼라 타입 로봇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여기 뒤에 있는 로봇은 현대
HCR 200이었나? 200kg짜리, 하중 200kg짜리 로봇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요, 한 가지 제가 재밌는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여기서 로봇이 이렇게 갖다 주면, 하나 로봇이 잡아서 제우스한테 주고, 제우스는 두산 로봇한테 손이 맞닿고 있죠. 얘는 이쪽으로 와서 앱슨이 전해주면, 뒤에 있는 현대 로봇이 무언가 모를 거를 받아서 다시 원래 지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거를 숙제를 내줄까 했었는데, 이거 너무 터프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로봇공학은 이미 배우셨기 때문에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여기서 필요하겠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점으로 이동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로봇들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여러분들이 숙제로도 해보셨지만 생각보다 수식이 복잡하고요. 여기 있는 지금 가운데 4개는 육자유도급 로봇인데 손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옛날 이런 타입들은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 수 있는, 이게 굉장히 구닥다리죠. 이건 솔직히 푸카랑 거의 비슷하게 맞춘 것 같은데, 얘는 손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복잡하긴 하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가 좀 그래도 푼 솔루션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 책에도 나올 수 있는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아주 전형적인 손으로 풀기 쉬운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가운데 있는 이 세 가지 타입, 여기 있는 이 두 가지는 스카라니까 그냥 손으로 풀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는 모양을 보시면 되게 변태적으로 생겨 있죠. 이렇게 생겼고, 얘는 여기가 삐뚤어져 있고, 아예 얘는 모양 타입조차도, 얘네 두 개는 사실 타입이 비슷한데 얘는 완전히 다릅니다. 끝단이 얘는 위를 향하고 있지만 얘는 이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협동 로봇, 뭐 유니버셜 로봇이라든가 많은 형태들이 다 이런 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타입은 유니버셜 로봇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길이만 좀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새 이런 스타일의 로봇들은요, 이 세 가지 앞에 있는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손으로 풀리질 않습니다. 뭐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지만 실제로 아마 못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못 풀었는데 이런 종류의 작업을 인버스 키네마틱스 기반의 서로가 서로한테 특정 좌표에서 전달해주는 역할들을 어떻게 할까? 바로 앞서 얘기 드렸던 뉴머리컬 뉴튼 랩슨 계열 또는 뉴머리컬 뉴튼 가우시안 같은 이런 종류의 방법을 토대로 해서 실시간 풀어줍니다. 한 1000번 정도의 반복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미지수 6개에 대해서 각도가 6개가 있잖아요. 관절이 6개가 있고 X, Y, Z, 알파, 베타, 감마, 즉 롤 피치요 거꾸로 알파, 베타, 감마를 뒤집으면서 요 피치 롤 형태로 우리가 6개 적용을 하면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난 학기에 지역선도 과목에서 육자유도를 전체 다 풀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제가 대부분 다 알려주고 뭐 학생들은 그냥 쓰기만 했는데요. 그래서 이 6개를 전부 다 뉴머리컬 하게 넌리니어 뉴튼 랩슨을 써서 실시간으로 거의 풀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두셔야 나중에 육자유도 로봇들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의 또 대표적인 사례에서 보시면 왜 이게 또 중요하냐면요. 이 하나 최근 협동 로봇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부터 롤 피치오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롤 피치 자, 근데 보면은 요 끝단에 지금 그리퍼가 붙어 있잖아요. 집게선. 그리퍼가 아니라 요 로봇 끝단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동그란 게 제작사가 만들어 놓은 로봇의 끝단입니다. 근데 이 제작사가 만들어 놓을 때는 이 끝단에 롤 피치오를 표현할 수 있는 함수들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롤 피치 이 끝단이에요. 그리퍼가 아니라 이 끝단에서 피치각이 움직이고 있고 요각이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는 만들어서 팔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페스토사에 그리퍼를 달았을 때 바로 이 끝단, 그리퍼 끝단에서 롤 피치오를 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작사도 모르고 그리퍼 판 회사도 모르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SI 업체들이라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못하더라고요. 잘. 자, 그래서 오른쪽 예제를 보시면은
제작사가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쓰면 무조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요 끝단, 그리퍼 끝단에서 움직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제작사가 뭔가 함수를 주면 그거 가지고 다 될 것 같지만 못하게 되겠고요. 제작사가 준 기능만 가지고 하면 그리퍼를 달았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작사 로봇의 끝단에서 롤 피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형태로 마음대로 그리퍼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뉴턴 랩슨 방법을 적용을 하셔서 이 로봇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리퍼를 갖다 달고 그리퍼 끝단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의 롤 피치오가 되도록 문제 전체를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제조사가 특히나 뭐 한화가 절대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이해를 해야, 로봇을 이해하지 못해도 왼쪽과 같이 제조사가 준 기능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특별한 경우, 뭐 용접을 한다거나 용접봉을 앞에다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를 다 풀어서 옆에 있는 것처럼 뉴머리컬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뉴턴 랩슨 적용해서 로봇을 이렇게 구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로봇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조사가 주는 거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걸 이해를 해서 이와 같은 방법들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뉴턴 랩슨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성은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느끼셨을 거고요. 이게 4학년 때도 비슷한 걸 배웁니다. 그래서 4학년 때는 이제 뉴턴 랩슨이라고 말로 가르쳐주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 4학년 졸업생 중에 한 명, 자코비안 인버스를 써서 뉴턴 랩슨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요 끝단은 지금 이제 정확하게, 이거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수치적으로 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모를 그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 다들 제어기까지 넣어가지고서 좀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지만 굉장히 고속으로 빨리 풀 수 있고, 두 명의 학생 열심히 잘 풀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배우기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뉴턴 이 그룹에서는, 이건 이제 4학년 1학기 때 수업에서 많이 다룰 텐데요. 여기서는 수치 해석적인 방법에서 비선형 뉴턴 랩슨을 토대로 해서 배웠고, 여기서는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측면으로 다룬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 수업에 대한 일종의 광고일 수도 있고요. 요새 광고 때문에 유튜버들이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솔직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광고주는 저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방법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멀티 디멘전 다차원 비선형 문제이긴 합니다만, 비선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뉴턴 랩슨인데 뉴턴 랩슨으로 미분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비선형이든 선형이든 그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사실상은 다차원인 겁니다. 이렇게 앞서서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방정식이 두 개가 되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되는 다차원일 때 뉴턴 랩슨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1차원 문제를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앞서서 수식에서 보시면 현재의 개수 값이 무언가 이 수식이 들어가서 다음 스텝의 개수 값으로 바뀌죠. 이 수식을 보시면은 fxn이 있고 미분을 한 값 f'xn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많이 얘기 드립니다만 프라임 표시는 사실은 편미분을 뜻합니다. 이거는 이제 1차원 문제가 되겠고요. 2차원, 3차원, 4차원, 6차원, 로봇 쪽에서는 보통 6차원이 필요한데, 6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미분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만, 미분을 조금 더 복잡하게 미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1차원 대신에 2차원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 문제라고 하면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요. 식이 두 개이고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x, y로. 그래서 맨날 얘기하지만 미지수의 개수하고 다음 식의 개수가 똑같으면 그래도 이 녀석은 풀수가 있고,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해가 많거나 또는 최적화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이다 보면요, 특히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버스를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어서 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F하고 G는 0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2차원 방정식이 됐습니다. 0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개가 식이 있고 그걸 만족하는 XY를 구하는 거라 연립 방정식이 멀티플 이퀘이션이 됐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fxy, gxy는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을 때 이걸 만족하는 xy를 구하는 것이 최종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벡터로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x라고 하는 대문자로 벡터를 표현했고 그 안에 있는 벡터 안에 엘리먼트 요소는 x하고 y입니다. 그리고 방정식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을 대문자 f로 표현했어요. 함수니까. 그래서 함수, 여기 0일 때는 방정식이지만 요것만 있을 때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함수 펑션이라 대문자 f는 f와 g가 있더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x 벡터 있고 f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x 있고 f라고 하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유사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써보면은 변수 x 대신에 벡터 x로 표현했고요. 여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f 대신에 벡터 함수죠. 여기는 함수가 각각은 함수이지만 함수가 두 개가 벡터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얘는 f는 대문자 f는 벡터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f를 갖다 써놓고요. f 대신에 그 다음에 미분을 하려고 보니까 f를 미분해야 하면 뭔가 이런 스타일로 풀면 답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벡터하고 이거 벡터인데 벡터하고 벡터를 나눈다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조금 더 복잡한 게 있을 거고요. 얘를 미분한다라는 것도 그러면 f를 미분하니까 얘를 미분하려고 보니까 변수가 두 개가 있네요. 이제 대충 조금 감이 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fx는 그냥 미분하면 하기 좋은데 fxy를 미분한다고? 여러분들이 이미 1학년 때도 배웠고 3학년 로봇공학에서도 배운 그런 방법론을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거 두 개를 우리가 뭔가 이런 스타일로 될 거라는 건 예측할 수 있지만 얘는 벡터이고 얘는 벡터인가?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스타일이 돼야 되는데 얘들을 서로 나눈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행렬은 특히 나누기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 사이에는 의미심장한 뭔가 다른 변환들이 존재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수식은 1차원 뉴턴 랩선을 유도하는 과정이었고요. 이것과 유사하게 여기 있는 이 수식, 두 번째 수식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딘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까지는 가능한지 수식을 만들어 봤더니 별 문제가 없이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이 수식이 이렇게 오고, 보시면은 xn 더하기 1 xn 벡터 빼기로 치환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바깥에는 f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시면 벡터잖아요. 그래서 벡터, 요 안쪽이 벡터이기 때문에 이 녀석 벡터이고 바깥에 벡터를 더한다. 벡터하고 벡터 더할 수 있잖아요. 아까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얘가 벡터고 얘가 벡터면 얘는 상수 같은 것들이 돼야 되는데 또 다른 한 가지 솔루션이죠. f'이 행렬이면 되겠죠. 행렬에다가 벡터를 곱하면 행렬 곱하기 벡터라면 행렬은 선형 변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랜만에 생각해 보시면 H 매트릭스에다 V 곱하면 V 프라임 나왔었죠. 얘는 행렬이면 되죠. 그래서 F'은 무언가 벡터가 아니라 행렬이겠고요. 행렬 곱하기 벡터 해서 이 결과물은 벡터가 나오고요. 다음 그 벡터와 바깥에 있는 벡터 함수 F하고의 합을 하게 되면 0벡터가 나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일부러 문제를 여러분들이 수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걸 이대로 이렇게 얘는 행렬, 얘는 벡터, 얘는 벡터로 표현한다면 이제 이 연산은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F를 바깥쪽으로 우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F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지수 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F'을 이쪽으로 넘겨야 되겠죠. 이걸 이제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저쪽으로 넘기는 행위, 즉 나누기 한다라는 걸 대신해서 역행렬 마이너스 1을 붙이면 되겠죠. 자, 이게 여기 붙어있던 F'이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나누기를 해서 넘어갔지만 나누기니까 밑에 분모로 있어서 얘도 마이너스 1승으로 표현할 수 있죠. F라고 하는 F'이라고 하는 여기 행렬은 옆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누기처럼 동작을 해서 마이너스 1승 역행렬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xn 플러스 1은 xn이 넘어가서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 F'의 인버스 역행렬을 구하면 이 수식은 끝납니다. F'은 뭘까요? 이제 원래의 F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미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F' 표시, 여기 프라임은 원래는 편미분을 뜻합니다만 여기서는 그대로 원래의 수식 여기에서 프라임 표시가 붙은 걸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미분을 해서 기울기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벡터를 또는 멀티 인자를 갖는 인자가 여러 개가 있는 녀석을 미분한다라는 거, 바로 전미분, 토탈 데리버티브, 총미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F는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df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로봇공학에서 배우신 자코비안 행렬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제가 손으로 풀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수식을 기억하시고요. 얘를 미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랜만에 수업을 하기가 힘드네. 자, F는 뭐였냐면 fxy, gxy입니다. 이게 벡터로 표현되어 있지만 별 문제 없고요. 얘를 df를 해주면 이게 맨날 제가 얘기 드리지만 d라고 하는 건 미분을 뜻하는 기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d가 붙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기호가 양쪽에 들어갈 수 있죠. dfxy, dgxy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로봇공학 또는 1학년 공학수학 기초에서 배우셨던 한국말로 뭐 요새는 전미분, 옛날에는 총미분 또는 토탈 데리버티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요? df는 x하고 y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x에 대해서 편미분 dx, 다음 y에 대해서 편미분 dy. 자, dgxy도 마찬가지죠. x에 대해서 편미분 dx, y에 대해서 편미분 dy. 자, 그러면 얘네들을 하나의 벡터로서 이렇게 표현하면 얘를 모아서 우리는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은 여기까지는 아직 벡터인데 행렬로 표현한다면 여기 편미분 덩어리 x하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위에는 분자는 f고요. 밑에는 x하고 y에 대해서 똑같이 편미분하고 위에는 g가 들어가 있는 2 곱하기 2짜리 행렬이 나옵니다. 이건 행렬입니다. 이렇게 잘라지는 2 곱하기 2고, dx, dy 여기에 있는 것들은 뽑아서 벡터로 표현했습니다. 오호라! 자, 그럼 이걸 수식으로 조금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자, f는 무언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x,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거고요. 여기는 f하고 g가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는 dx, dy가 나타나서 이 부분은 dx, dy. 우리가 기호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x, y에 대해서 f하고 g 두 가지 요소들을 편미분을 했다. 바로 이 녀석을 우리가 자코비안 행렬이라고 불러줍니다. 야곱이 만들었겠죠? 야곱 아저씨가 만들어서 야곱이니까 JA 야곱.
야곱 아저씨가 만든 행렬, 자코비안 행렬이 되겠습니다. 이 자코비안 행렬은 인자 x, y를 토대로 해서 f하고 g라고 하는 녀석들을 미분을 하는 속도들을 보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로봇공학에서 배우실 때는 세타 1, 2에 대해서 x, y가 얼마만큼 움직이는가를 배웠었죠. 그래서 세타 1, 2로 현미분을 하면 끝단에 x, y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따지는, 그러니까 세타 1, 2, 세타 관절 공간에서 x, y 직교 좌표계로의 변환을 알려주는 겁니다. 세타 1, 2가 로봇에서는 x, y 상의 움직임을 얘기했기 때문에 공간이 서로 다르죠. 이쪽 스페이스, 조인트 스페이스였고, 여기는 커티전 스페이스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간, 스페이스예요. 서로 다른 스페이스 간의 변화를 미분을 통해서 속도, 미분을 했기 때문에 속도가 될 거 아니에요. 속도 레벨에서의 변환들을 알려주는 기법, 바로 그것이 자코비안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코비안 행렬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로봇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공간이 변화될 때 미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따지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코비안 행렬을 구하는 것과 같고요. 자, 원래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f를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 제가 이거 표현이 틀렸어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쓴다면은 여기에 dx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틀렸네요. 자, f를 미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f를 그냥 미분을 하게 되면 자코비안 인버스 dx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dx에 해당하는 게 실제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df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df라고 쓰게 되면 이처럼 지금 수식이 꼬여버리게 되겠고요. 그래서 df일 때는 자코비안 인버스의 dx가 맞지만 여기는 미분만 한 것이라 이게 표현하기가 아주 애매한데요. 이걸 미분한 거는 그냥 자코비안이라고 이렇게 써놔야 되겠습니다. 이걸 df라고 써놓으면 많이들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놓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야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표현도 정확하게는 나누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써놓는 게 맞겠습니다. 그죠? 네. 굳이 쓴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이것도 빼버립시다. 작년에 이걸 설명할 때는 못 발견했는데 이 부분은 수식적으로 나중에 더 혼동스러워서 빼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f를 미분한 거, 멀티디멘전에서 미분한 것을 우리가 자코비안 행렬이라 부른다. 로 정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이걸 또 다른 형태로 이제 이게 최종 수식이고요. xn 더하기 1은 원래 뭔가 이게 벡터로 되어 있을 것이고 자코비안 행렬을 구한 다음에 f 값을 곱해주면은 새로운 녀석이 나옵니다. 이거 계속 문제를 푸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나을 듯 합니다. 자, 또 다른 형태로 이 수식을 유도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은 바로 이 테일러 시리즈를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일러 시리즈 많이 배우셨죠? fx가 있는데 얘는 중요한 거는 여기가 똑같습니다. 무한히 많이 만들게 되면 f0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 f 한 번 미분한 거 0 곱하기 x, 그다음에 2 팩토리얼 분의 1 f 두 번 미분한 거 0 x 제곱
3 팩토리얼 분의 1. 이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우셨을 거예요. 이게 무한히만 간다면 양쪽은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정의이고요. 수렴성, 이 뒤에 있는 것들은 거의 0에 가깝지만 이 밑에 있는 찌끄러기 같은 작은 값들이 있어야지만 양쪽이 똑같게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테일러 시리즈. 여러분들 공학수학 기초 배우실 때 1학년 때 3월달에 들어오자마자 이게 뭐야, 이 되게 어려워 하고 배우셨던 게 바로 이 테일러 시리즈고요. 이 테일러 시리즈는 공학적으로 많은 정의들을 유도할 때도 잘 써먹습니다. 사실 뉴튼 랩슨 메소드를 테일러 시리즈로 표현을 해서 짧은 스텝만 적용을 하면 세컨트 메소드하고 거의 같아집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fx 더하기 h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얘는 전부 다 지금 벡터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는 벡터이고요. x 더하기 h는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로 유도를 해서, 물론 뒤에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 번 미분하는 부분은 제거하고 보면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돼요. 그리고 x로 f를 미분한 것, 바로 자코비안 확률이 등장해서 fx 더하기 h가 fx 더하기 jh. 그리고 이 결과물이 0이 되려면, 바로 이 부분이 0이 되려면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때 h는 마이너스 자코비안 인버스의 f.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xk 더하기 1에다 얼마만큼 더해줘야 되는가? h만큼 더해줘야 되는데 h는 이 수식에서 유도를 해서 마이너스 자코비안 인버스의 f다 라고 붙이는 게, 원래 이 스타일이 많은 뉴머리컬 메소드에서 뉴머리컬 레시피 보시면은 뭐 그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 똑같은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앞서서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스타일로, 원래 매트릭스 나누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편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수학적으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f를 미분한 거에 해당하는 것이 자코비안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의 과정, 바로 이 수식하고 여기에 있는 수식은 두 개가 똑같이 유도가 되는 걸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뉴튼 랩슨, 넌리니어, 비선형 뉴튼 랩슨, nl.nr.m이라고 하는 매트릭 파일이겠고요. 코드가 복잡할 것 같은데 여기 요만큼 끝납니다. 자,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벡터로 해서 우리는 대문자 f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f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0, g는 xy 빼기 5라고 표현했고요. 자코비안 행렬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코비안을 먼저 구해 놓습니다. 그러면 f하고 g에 대해서 각각 x, y로 평균을 하고요. 찾아오지가 누군지 몰라도 지금 녹화 중이야. 그래서 f하고 g가 있는데 각각 x, y로 편미분해서 이 부분 x로 편미분하니까 2x 됐고요. 5분만 기다리세요. y로 편미분하니까 2y가 되고요. x, y로 편미분하니까 y하고 x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코비안은 2x, 2y, yx가 되고요. 이건 똑같은 게 이 부분 자코비안을 제가 행렬로 표현해 놨습니다. 여기가 fg, f, 여기가 자코비안. 자, 그러면 필요한 거는 자코비안 인버스니까 이 부분에서 자코비안 인버스 구했고요. 자코비안 인버스에다가 f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f하고 g, 여기 보시면 f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h를 구했어요. h는 마이너스 자코비안 인버스에다가 fg를 곱했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풀어주시면은 x는 계속해서 x 더하기 h만큼으로 이 부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이 수렴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파이썬 타입으로 만든 것은 L2, NL, NR이라고 하는 예제이고, 똑같은 예제를 초기값, 이거는 X, Y 구해야 되는 게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초기값이 두 개여야 돼요. X에 대한 초기값, 그다음에 Y에 대한 초기값 대입해서 풀어보면 주르륵 하면서 초기에 한번 폈다가 빠르게 수렴하면서 마지막 에러를 보시면 마이너스 30승입니다. 그래서 되게 잘 수렴해서 최종적인 값들이
딱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